네, 판결의 효력 7번째 시간이죠. 지금 문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판력에 미치는 작용 국면 중에서 동일 소속물, 모순관계, 선결 문제, 세 개 중에 선결 문제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결 문제라는 것하고 선결 관계라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여러분들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잘못 쓰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본인도 헷갈립니다. 언제나 법학은 개념 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0년도 52회 사법시험 기출문제 1문 택지개발사업 토지수용과 보상금 증액 사건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은 먼저는 약칭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데요. 토지보상법 26조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불성립되면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그 협의를 진행했다라는 건데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죠. 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만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A씨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되고 있어요. 공무수탁사인으로 GS건설이나 삼성물산이라거나 현대산업개발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그 재결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타인의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수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재산권을 박탈하고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땅을 뺏는 걸 우리가 수용재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상금을 주는 걸 보상재결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그냥 수용재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내용상 땅을 강제로 뺏는 수용재결과 손실보상금을 주는 보상재결을 구별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은 토지수용재결이라고 부르세요. 토지수용재결의 내용에는 수용재결과 보상재결 두 가지가 존재하며 각각 수용재결과 보상재결에 불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한 거고 그에 따라서 이런 내용의 재결이 나왔네요. 사업시행자인 A씨는 갑의 토지를 수용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가고 갑은 그 지상 공작물을 이전한다. 이제 뺏긴 거죠. 그 위에 있는 공작물들을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A씨는 여기까지가 수용재결이겠죠? 갑에게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보상재결. 그러나 갑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다. 수용재결과 보상재결.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라는 것은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방어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땅을 뺏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만약에 땅을 뺏지 못하게 막는 데 성공을 한다면 보상의 문제는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뺏긴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상재결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면 그런 걸 우리가 인용하라 그리고 청산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번에는 청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용하라. 나의 땅을 뺏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보상금은 적절하게 지급을 해달라. 이게 바로 보상재결 부분에 대한 불복이 됩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인 갑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땅을 수용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재결에 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토지보상법에 보면 이렇게 거절한 경우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고요. A시장은 갑에게 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땅을 수용해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의 토지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다. 네, 어떤 명령이 이루어졌네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입니다. 설문 1번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3번과 4번을 보려고 하는 건데요. 설문 1번은 갑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 적절한 구제수단은 갑이 무엇을 다투려고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상 부분을 지금 다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토수위의 재결 처분이 나오게 되면 만약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 신청이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그리고 취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지금은 수용 재결에 불복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행정심판도 항고 심판이고 그리고 행정소송도 항고 소송이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당사자 소송에 가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의신청이라는 이건 부진정 이의신청입니다.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는 것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가 돼요. 양쪽 다 항고심판이고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이 행정심판을 이의신청을요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여기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었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 거치고 가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방법이고요. 보상재결에 불복할 땐 조금 달라집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으로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제기하는 것은 똑같은데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이라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이 취소이 아니에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식의 내용을 질문하는 게 설문 1번이고 현재 보려고 하는 건 설문 3번, 4번인데요. 참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2010년도 사법시험 문제가 설문 3번은 선결 문제에 대한 질문이고 설문 4번은 선결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는 선결 문제, 하나는 선결 관계. 두 개를 이렇게 차례대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좋은 문제죠. 이게 아주 좋은 문제예요. 특히 학생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문 3번은 선결 문제, 설문 4번은 선결 관계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번 보세요. 설문 3번 만약 A시장이 대집행할 때 갑이 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토지보상법에 행정대집행 규정이 따로 있어요. 행정대집행법 말고 토지보상법에 특별규정으로 행정대집행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진짜 대집행이냐라는 문제는 의견의 대립이 있습니다. 저는 대집행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데 판례는 대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시는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이름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따로 있고요. 그 대집행을 했다는 건데 그 대집행을 해서 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할 민사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법원은 위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위에 보면은 명령 내용이 있잖아요. 토지상의 공작물을 이전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저 하명처분의 위법성을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법원인 민사법원이
스스로 심사를 할 수가 있겠는가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위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위법한 대집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맨 처음에 위법하게 나온 건 바로 저 명령, 하명 처분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공작물 이전 및 토지 인도 명령의 위법성은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무효라고 하게 되면 공정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겠죠. 공정력이 뭐죠?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1번,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2번,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3번,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4번, 이런 걸 우리가 공정력이라고 하죠. 이 공정력의 성립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2번이 있어요. 2번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만약에 이게 위법인데 무효사유라고 한다면 아무런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법원도 자유롭게 그에 대한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무효사유는 아니다.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취소사유라고 보고 공정력이라는 게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국가배상에서 판단을 내리려고 하게 되면 국가배상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다 보면 이 법령 위반이라는 5번째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핵심이 되고 이게 선결 문제로 나서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배상에서 지금 같은 게 하명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가장 핵심적이고, 위법할 때 하는 게 손해배상이잖아요. 적법할 때 하는 게 손실보상이고요. 그 위법할 때 하는 손해배상이니까 이 행위가 위법이라는 게 가장 필수적인 판단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해결돼야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뭐 다른 거 판단할 것도 없어요. 위법이 아닌데 뭘. 그러니까 얘가 선결 문제로 나서요. 과연 이 국가배상의 법원이 판례에 따르게 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은 민사법원이라고 봐요. 저걸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학자들은 이제 당사자소송으로 보는데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민사법원이라고 말한 거고요. 뭐 당사소송으로 보든 민사소송으로 보든 차이는 없어요. 당사자소송의 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이든 민사소송의 민사법원이든 양쪽 모두 다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건 매한가지고, 따라서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는 취소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똑같아요. 권한 없는 법원이라는 데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당사자소송으로 가든 민사소송으로 가든 논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뭐 실무대로 민사법원으로 보고 한번 판단해 보자 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큰 의미를 둘 부분은 아니에요. 이 국가배상에서 이거는 선결 문제로 나서는데, 만약에 이 법령 위반에 대해서 전소가 있었고 전소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판력이 미치는지 문제가 되죠? 기판력이 미칠 때 선결관계가 성립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결관계가 성립이 됐다. 선결 문제가 된다. 그 차이예요. 선결 문제가 문제된다는 건 바로 이 처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처분에 대해서 민사법원이 심사를 할 수는 있냐? 이게 바로 선결 문제가 되고요. 할 수 있는 거야? 공정력에 막히는 건 아니야? 이게 선결 문제가 되고, 요걸 통과하고 나면 얘도 판단할 수 있어. 이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 여기에는 사실행위 등도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행위가 아니라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판단할 수 있어.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럼 그에 대해서 예전에 판단한 적이 있다면, 전소에서 판단한 적이 있다면 이 전소의 판단과 후소의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사이에 기판력을 매개로 해서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는가? 앞에서 이 선결한 이 판단과 지금의 판단 사이에 기판력을 매개로 한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즉 기판력이 미치는가? 이게 바로 선결관계의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선결 문제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공정력 중에서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부분인데 그 행정행위에 구성요건적 효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과연 권한없는 법원이 민사법원이 심사할 수 있겠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그리고 선결관계는 기판력이 미쳐서 전소에서의 선결적 판단과 후소에서의 지금의 판단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문제니까 이거는 기판력과 선결 관계라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인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라고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의 논의이다. 두 번째는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과 선결 관계의 논의이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기판력과 선결 관계라고요. 전자는 행정행위의 효력이라고요. 후자는 확정 판결의 효력이라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아주 확실해집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보시면요. 설문 3번에서 뭐라고 했냐. 국가배상의 민사법원이 과연 행정행위인 저 토지인도명령 등에 대해서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적 효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설문 4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갑이 위 명령에 대해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를 제기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갑은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중에서 위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죠? 원고가 후소에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공작물 이전 토지 인도 명령에 대한 취소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기각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소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원고가. 그 국가배상에서 원고가 다시금 앞에서 엄연히 적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기판력이 미친다면 주장 X죠. 주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뭐예요?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문제예요. 즉 선결 관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소로서 취소의 판단과 후소로서의 국가배상에서의 원고 주장 이 사이에 전소와 후소 사이에 기판력이 미치고 선결관계가 성립되냐를 질문하고 있는 게 바로 설문 4번이죠. 얘는 선결 문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얘는 선결 관계, 기판력과 선결 관계의 논의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민사법원이 아예 행정행위 심사할 수 없다면 이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예 심사할 수 없는 거예요. 국가배상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행정행위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논의 시작도 못하겠죠. 아예 불가능한 소송인데 뭘 또 후소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기판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얘기를 하겠습니까? 후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통과할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통과가 되네? 그러면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얘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얘네 둘 사이에서 봐도 얘는 선결 문제예요. 먼저 해결돼야지 그 다음 논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문제죠. 네, 이런 문제를 지금 국가배상을 가지고 한번 봤는데요. 그러면 이건 사법시험 문제였었고 그 다음으로 공인노무사 기출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 문제는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만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앞에서 기판력의 작용 국면 중에 선결 문제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선결 문제에서는 언제든
선결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방금 봤던 사실 기출문제에서 선결문제를 질문하고 다음으로 선결관계를 연이어 질문했죠? 네, 선결문제를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결관계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노무사 기출을 한번 보시면 건보공단의 과호납부 보험료 반환 청구 사건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한테 보험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과거에 2010년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부과 고지만 할 수가 있었지만은 현재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건보공단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고지하고 그 받은 돈은 근로복지공단이 가져가는 방식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017년이니까 보험료를 부과했다라고 했을 때 저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인지 산재보험료인지 고용보험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갑은 별도의 검토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보통 사람이 그래요. 뭐 부가고지를 받으면 우선 납부를 하죠. 그러나 갑은 이후에 당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 뭐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 내가 사업주가 아닌데 나한테 부과를 한 거죠. 나는 그냥 건물주일 뿐인데 건축주죠. 정확하게는 건축주일 뿐인데 뭐 그럴 땐 무효거든요. 어쨌든 보험료 부과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갑이 위에서 이미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그 납부해 놓은 보험료를 뭐 방금 말씀드린 산재보험료 부과고지 사건은 2천만원 정도 됐었거든요. 뭐 2천만원을 쳐보세요. 이미 납부한 2천만원의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효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가처분이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그럼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에게 납부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의 납부해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이미 낸 거잖아요. 그럼 저걸 돌려받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무효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가처분이라는 게 공법상 처분이기 때문에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처분이 등장하거나 공법상 계약 뭐 이런 식의 공법적 원인에 기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라 불러요. 사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 되는 것이죠. 원인이 사법상 원인이어서 지금처럼 부가처분 이런 공법적 원인에 기하고 있을 때는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입니다. 두 개가 있죠. 행정소송으로 항고소송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뭐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이고 학설에 따르면 당사소송이고 아까 국가배상과 차이 없습니다. 두 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2008년도까지는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었어요. 오직 뭐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만 제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거 무효인 걸 확인받아서 뭐하게 이행소송으로 돈 달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행소송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야. 더 직접적인 구제 방법이 있는 이상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무효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는 이익,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어. 해서 과거에는 무효확인 소송의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각하를 시키자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까지고요.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가 나오면서 이후에 무효등각인 소송 테마에서 자세하게 배울 텐데 지금은 무효확인 판결 받으면 행정소송법 30조에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이런 경우라면 그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봐서 무효확인 소송만 제기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 무효확인 소송도 단순한 확인 소송으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속력과 함께 판단하면 이행소송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무효확인 소송도 받아줘야 된다. 각하시키면 안 된다. 라는 상황으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2017년 당시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제기해도 되고요. 선택적 청구 해도 되고 뭐 둘을 병합해서 제기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국가배상에서 고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면 사실기출의 3번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관한 논의가 나올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관련돼서요. 부가처분에 관해서 판단 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선결 관계의 논의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아까 봤던 거에다가 한번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세요. 부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항고소송이요. 먼저 제기해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고 치고 그게 전소가 되고 있고 나중에 후소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과연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미치는 것인가, 즉 선결관계가 성립되는 것인가 질문도 나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분설형 문제로 설문 1번, 설문 2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사시와 같은 방식의 질문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좋습니다. 국가배상과 부당이득이라는 두 가지 상황을 깔아놓고 선결문제와 선결관계, 선결문제와 선결관계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살짝 변형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배상에서는요, 나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행위가 행정행위일 때 그게 위법하기만 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선결 문제는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심사까지예요. 효력에 대한 심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위법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분의 효력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배상에서 처분 그냥 둬도 됩니다. 위법심사가 선결 문제인데 부당이득은 어떻습니까?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가지고 있을 때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고 말하고 현재 법률상 원인은 저 부가처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심사해야 돼요. 효력이 없어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에서는 선결 문제가 효력 심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요. 국가배상은 선결 문제가 위법 심사로, 부당이득은 선결 문제가 효력 심사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국가배상과 부당이득 각각에서의 선결 문제와 선결관계, 선결 문제와 선결관계. 전자는 위법 심사, 후자는 효력 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번에는 그 위법 심사와 효력 심사라는 측면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사법시험 기출문제인데요. 공매처분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사건입니다. 갑이 국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갑 소유 가옥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여, 공매는 공경매죠?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독촉, 압류, 공매, 청산이라는 순서로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되죠. 네, 거기서 독촉을 뺀 압류, 공매, 청산을 우리가 체납처분 절차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공매 절차예요. 독촉, 압류, 공매, 청산에서 공매. 공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리입니다.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대리. 제3자에게 그 효과를 미치게 만드는 행정행위죠. 공매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갑의 재산을 압류하고 갑의 재산을 공매에 붙여서 팔아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낙찰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러니까 이 공매에서, 경매죠. 경매 일종의. 이 공매에서 갑의 재산을 경락받은 사람, 낙찰받은 사람이 을이었고, 그리고 등기 절차를 밟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에게, 그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야 위 공매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많이 늦었다라는 얘기죠.
지금 공매처분이 있다는 것을 1년이 있은 후에 안 게 아니라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1년이 있다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제소기간이 이미 지난 거죠. 그렇죠? 설문 1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갑이 공매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공매처분은 행정처분입니다. 공매처분의 효력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 말소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려면 공매처분에 효력이 없어야 돼요.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고 진짜 공매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민사법원이 말소 등기를 인정하려고 하면은 공매처분의 효력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 민사법원이 공매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행정행위의 심사 중에 효력심사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설문 2번은 국가배상입니다. 갑이 가옥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바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지금 바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앞에서 나로 취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 전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로 전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소가 없었다. 여기는 선결 문제와 선결 관계 중에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선결 관계에 대한 질문 나올 수 없는 거죠. 바로 라고 했으니까 취소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선결 문제 부분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 법원은 공매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가?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성만 심사하면 된다고 했죠. 얘는 선결 문제가 위법심사입니다. 설문 1번은 효력심사, 설문 2번은 위법심사 이렇게 되고 있죠. 효력심사는 앞에서는 부당이득의 문제였었고 위법심사는 앞에서 국가배상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심사의 국가배상은 지금 앞에서나 지금 여기서나 똑같이 국가배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효력심사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는 부당이득, 여기서는 소유권 말소 등기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결 문제와 선결 관계의 차이부터 정확하게 여러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선결 문제는 뭐였어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선결 관계는 기판력과 선결 관계의 논입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공정력의 성질입니다. 기판력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선결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지만 작용 국면이 선결 문제라고 했지만 기판력이 미치면 선결 관계가 성립됐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결 관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무엇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선결 문제부터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결 문제부터. 그 선결 문제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건데,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에 관한 논의라고 했죠. 행정의 효력으로서 공정력입니다. 공정력의 성질,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위법성을 부정하는 힘을 뜻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무슨 말이에요?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되면 아예 처분이 위법하다고 적법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인가? 현재 위법한 건데 공정력의 존재로 인해서 그 위법성을 부정하고 아예 적법한 것으로 봐주게 되는 것인가? 정말 그 정도까지인가? 공정력이 거기까지도 미치는 것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 적법성 추정설과 유효성 추정설의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미
극복된 부분이에요. 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거는 예전에, 예, 정말 오래전에나 이런 이제 대립이 있었고, 지금은 이미 극복돼서 모두가 유효성 추정설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로는 여전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볼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보는 학설이 있고, 공정력을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각각 적법성 추정설과 유효성 추정설인데요. 얘네들이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공정력의 정의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정의가 뭐였죠?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위법한 게 맞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라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취소 판결이나 취소 재결이나 취소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라고 한다면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효력을 인정해주자. 공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효력을 인정해주자 라는 게 바로 공정력이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 그 얘기는 여기서의 유효성 추정설의 발을 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다고 했어요. 위법한데, 실체적으로는 위법한 게 맞는데 당연 무효까지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 적법성 추정설에 따르게 되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냥 유효하다고만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법하다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법하면 당연히 유효하죠. 그래서 적법 유효한 행정행위로 보자고 주장하는 게 바로 적법성 추정설입니다. 정말 많이 나갔죠. 그 다음에 유효성 추정설은 뭐라고 하냐면, 당연 무효가 아니면 공정력이 있는데, 그건 양쪽 다 똑같죠. 당연 무효가 아니면 공정력이 있는데, 그 공정력은 위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힘이다. 원래 위법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법한 부분은 바뀌는 게 없어. 근데 원래는 공정력이라는 게 만약에 없다면 위법이면 원래 다 무효예요. 위법한데 어떻게 효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위법하면 원래가 무효인데, 그런데 유효한 것으로 보자. 적법성 추정설의 핵심은 적법, 여기가 핵심이에요. 유효성 추정설의 핵심은 유효, 여기가 핵심입니다. 위법한 걸 아예 적법한 거로 보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적법이 되면 당연히 유효한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핵심이에요. 밑에는 얘가 핵심이에요. 위법한 부분은 바뀌는 게 없다. 근데 위법은 원래 무효인데 공정력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될 뿐이다. 이게 유효성 추정설입니다. 후자가 통설 판례 입장인 거예요. 판례를 보시더라도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 소위 행정의 공정력이라는 것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위법이라는 전제는 깔아놓고 지금 얘기를 하죠.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완전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아닌 이상이야.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죠. 취소 판결, 취소 재결, 취소 처분, 그런 것이 나와서 공정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면,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면 뭐라고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이게 바로 공정력이다. 공정력은 뭐라고? 적법 위법의 결과를 바꾸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공정력입니다. 유효성 추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것이 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한지를 묻지 않고 잠정적으로 통용된 힘을 말한다는 점. 그러니까 적법이야 위법이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선은 유효한 것으로 보자라는 게 바로 공정력이고, 만약 저렇게 적법성 추정설과 같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해서 위법성마저 부정하고 아예 적법한 것으로 봐버린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를 두고 법치행정의 원리가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엄연히 잘못한 건데
잘못한 건데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덮어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취소를 한다는 것은 그 덮어놓은 것을 치워버리는 거고요. 아예 적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이제 유효성 추정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효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공정력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그 수범자로서 사람을 한번 개입을 시켜볼게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수범자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라고 했는데, 맨 끝에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효력이라는 부분은 이제 유효성 추정서를 따랐으니까 깔아놓고 시작할게요. 그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을 바꾸면 아무도 그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는 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뭐라고요? 그 누구도 아무도 그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어요. 권한 있는 기간 3명만 취소 판결, 취소 재결, 취소 처분 할 수 있는 애들 빼고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무도라는 거 있죠. 그 누구도라는 부분 있죠. 이거를 구분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 아무도라는 것을 최근에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효력을 무단히 부인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행정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는 자에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서 이해관계인 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 말고 다른 행정기관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누구하고 누구요?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쪽의 공정력, 그 다음 다른 국가기관 쪽에 미치는 공정력, 이렇게 공정력을 섹터를 나누자는 거예요. 나눴을 때 그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공정력은 통전대로 그대로 공정력이라고 부르고, 이걸 협의의 공정력이라고 말하고, 아까 봤던 건 넓은 의미의 공정력입니다. 아무도. 이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힘으로서의 공정력은 굳이 이름을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기관은 또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자신의 판단을 내릴 때 다른 국가기관이 행정행위의 존재, 그 효력을 자기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얘는 뭔가의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불복해서 소를 제기하는 등 쟁송을 제기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다른 국가기관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에는 원래대로 공정력이라고 그냥 부르고, 후자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자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 신진학자들은 이걸 구분을 하고요. 예전에 저희 공부할 때 교수님들은 이거를 구분을 안 했어요. 그냥 통째로 누구한테 미치든 그냥 다 공정력 이렇게 봤었고, 최근에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없는 기관은 민사법원, 형사법원, 뭐 이런 법원들 얘기하는 거죠. 권한 없는 법원, 권한 없는 기관들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처분을 내렸는데 또 다른 국가기관이 뭐야, 저런 병신 같은 처분이 어딨어, 무시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간의 어떤 권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은 유효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유효한 행정행위라고 보고 그것의 존재를 자신의 어떤 판단, 스스로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힘이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다, 이겁니다. 과연 이걸 구분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전체 큰 공정력, 광의 공정력을 협의의 공정력과 구성력 요건적 효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 그러니까 협의의 공정력이라는 거하고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 맞을까? 구성 요건적 효력이 공정력의 하나의 내용에 불과한 것인지, 즉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또 논의가 있는 것이죠. 학설은 양자 모두 결국 똑같이 유효성 추정의 힘 아니야? 그건 맞아요. 적용 대상만 다를 뿐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구별 부정설이죠. 그래, 너네가 말하는 대로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공정력이 있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공정력이 있어. 그래봐야 뭐가 다른데? 둘 다 유효성 추정의 힘이고 뭐 하나가 적법성 추정의 힘이고 뭐 하나가 유효성 추정의 힘이고 이렇게 다르냐? 그것도 아니잖아. 둘 다 유효성 추정의 힘이잖아. 그냥 누구한테 적용되는지만 달라지는 거 아니야? 뭘 또 구별을 하냐? 이런 입장과 아니야, 이건 완전히 그 근거와 내용 자체가 다른 거야 라고 보는 구별 긍정설의 입장이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이걸 부정을 안 하고 있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공정력이라고 불러요. 판례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때 무효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이 부분이에요. 취소에 불과하다. 즉 공정력이 존재한다. 공정력이 존재할 때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행위 기관이 취소하지 않는 한 공정력으로 인하여 민사법원이 누구예요?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이해관계인이에요? 아니죠. 다른 국가기관이죠. 다른 국가기관으로서 민사법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정할 수가 없고요. 함부로 부인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보험료가 부과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보험료 부과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 판단으로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이 부과 처분의 효력이 있으니까 국가가 가져간 어떤 이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를 하였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건이죠. 과징금이니 부가금이니 부담금이니 보험료니 세금이니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됐어요. 근데 그 부과 처분의 하자가 있어요. 근데 무효사유까지는 아니에요. 완전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 그 공정력 때문에 권한 없는 법원이 민사법원이 함부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민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법 741조에 보시게 되면 부당이득의 내용이 나오죠. 민법 규정, 사법 규정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우리 공법관계 전반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추 적용이라고 하죠. 공법관계는 사법관계와 달리 권력적 관계와 비권력적 관계로 나눠지지만 비권력적 관계, 비권력적 공법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 서 있는 권력적 공법관계에도 이러한 사법 규정 중에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유추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설 판례 입장이고요. 일반법 원리적 규정이란 건 지금 보는 것처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상 신의 성실 원칙에 관한 규정 또는 권리 남용에 관한 규정, 금지에 관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법 원칙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주소라거나 거소라거나 또는 날짜 계산이라거나 이런 법 기술적 규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일반법 원리적 규정입니다. 뭐라고요? 일반법 원리적 규정에는 일반법 원칙적 규정과 법 기술적 규정이 있고 이러한 전체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모든 공법관계에 유추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본다고요. 얘는 일반법 원칙적 규정에 해당하니까 부가처분에 따른 공법관계, 권력적 공법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규정이죠. 여기서 핵심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겁니다. 행정처분으로서 부가처분이 있다면 그 부가처분의 효력이 바로 법률상 원인이 되고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득에 내가 돈을 낸 거죠. 741조를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로 우리가 돌아가 보시면은요, 이 판례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란 말이죠. 공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그 민사법원은 취소 사유 이상해야 함부로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고 그것은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정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구별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구별 긍정을 하는 입장이 더 많아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주간식에서 학생들 답안은 언제나 구별 긍정하는 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요즘 교수님들이 출제를 들어가시니까요. 예, 공정력은 행정법 관계 안정성의 측면에서 누구한테?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 수범자는 분명히 달라요. 나머지를 한번 보세요. 밑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의 권한 존중에 상호 권한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실질적 효력이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선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런 걸 인정하는 목적 자체가. 얘는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위한 것인데 얘는요 국가기관 간의 상호 존중이라는 측면이에요. 그리고 이게 절차적 효력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고 실체적 효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절차적 효력이라는 건 불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제3자는요 그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요 취소쟁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죠. 취소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처분의 공정력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공정력 1번 부분은 저 수범자인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제거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은 뭔가 행정작용을 하기 위한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 판단을 낼 때, 실체적인 판단을 내릴 때 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실체적 판단을 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위에는 뭐라고요? 취소쟁송이라는 절차를 밟을 때까지만 인정되는 거예요. 위에는 수범자가 공정력을 깰 수 있어요. 밑에는 수범자인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력을 깰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서로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 이거는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문제예요. 위에서 배운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의 선결 문제 논의를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특정 소송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물론 이제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본안 판단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법률의 부가처분을 받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가처분에 대한 심사죠. 그게 선결 문제로 나서죠.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고 영업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영업정지라는 처분에 대한 위법성 심사를 하게 되죠. 네, 전자는 부당이득에서 효력심사, 후자는 국가배상에서 위법심사라는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 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선결 문제 과연 심사할 수 있는가? 행정행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가? 이 판단에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구성요건적 효력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행정소송법 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이 선결 문제에 관한 규정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에. 보세요. 행정소송법 11조 선결 문제. 처분 등의 효력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 문제로 돼요. 뭐 국가 대상에서 위법 심사라거나 부당이득에서 효력 심사라거나 이런 식의 먼저 해결되는 필수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선결 문제로 되고 있어요. 존재 여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민사소송의 수소법원, 민사법원이 이래 심리 판단하는 경우에 얘네들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17조는 행정청의 소송 참고하고 25조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그리고 26조는 직권심리 규정이고 33조는 그 소송 비용의 재판의 효력이죠. 그러니까 뭐를 준용하는지는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뭐에 집중을 하시냐면 민사법원이 앞부분에 처분 등의 효력 유무요. 이거 효력 유무. 효력 유무를 심사할 때 얘네들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효력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민사법원이 뭐 할 수 있다고? 행정행위의 효력 심사를 할 수 있다고요. 행정행위의 효력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민사법원이 대놓고 11조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효력 심사라는 건 뭘까? 이건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효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의 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효력을 부정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케이? 11조 1항은 뭐라고? 효력이 없을 때, 뭐 있을 때는 뭐 너무 쉽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때, 없다는 판단을 내릴 때, 그러한 재판을 할 때 얘네들을 준용한다.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행위 효력 심사로서 효력 부인은 할 수 없지만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부가처분이 있어요. 돈을 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11조 1항에 따르게 되면 민사법원이 그 부당이득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면서 이 부가처분이 완전히 무효면요. 앞에서 본 그 공인노무사 기출 뭐라고 했어? 법률 부가처분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라고 하게 되면 방금 11조 1항에 따르면 민사법원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은 그게 무효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무효라고 확인하고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여기는 공단이 가지고 있는 돈은 부당이득이 맞다 라고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그 돈을 돌려주라고 그 부당이득에 대한 판환 명령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11조로 가보겠습니다. 효력심사, 무효라는 것을 지금 심사하죠. 방금 본 문제에서. 무효는 뭐예요? 우선 처분이 위법인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또한 그것이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지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효인지까지 판단이 나오면 무효라고 확인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분이 위법인지를 판단 내리고 위법이라면 무효인지를 판단 내리고 무효라면 무효라고 확인하고 다음 판단으로 나아가도 된다. 방금 11조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는 기본 전제로 뭐가 깔리고 있냐면 처분의 위법 심사도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잖아요. 앞에서 위법 심사를 할 수 없으면 그게 무효인지는 어떻게 심사를 해요? 먼저 위법이어야지 그 다음에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무효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11조는요. 처분의 위법 심사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효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 심사할 수 있습니다. 효력 심사에서 효력 부인은 못하지만 효력 확인은 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어쨌든 효력 심사를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 심사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더 나아가 보시면 지금은 효력 심사에 대한 내용밖에는 명시적으로 없는데 위법 심사에 관한 부분을 판단 내려본 거고 여기 민사법원이라는 부분, 민사소송, 민사법원이라는 부분은 이건 예시 규정이에요. 민사법원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 아닌 법원이요. 즉
취소권이 없는 권한 없는 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의 법원도 마찬가지 형사법원도, 민사소송의 법원 민사법원도, 당사자소송의 행정법원도 전부 다 마찬가지 권한 없는 법원들도 효력심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 당연하잖아요. 왜 당연하죠? 무효라고 하게 되면 공정력 자체가 없어요.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공정력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무효라고 하게 되면 지금 무효인 거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공정력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케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민사법원이 효력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 그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민사법원은 효력 확인할 수 있다. 효력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위법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위법 심사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법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사법원이나 당사자 소송의 행정법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시 규정이다. 이 11조 1항에서 여러분들은 선결 문제와 관련돼서 세 가지의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효력 확인, 위법 심사, 예시 규정. 네, 이걸 전제로 해서 다시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법원과 선결 문제입니다. 지금 11조 1항은 방금 우리가 봤고요.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는가? 국가배상이든 부당이든지 간에 형사재판에 관한 논의도 출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거는 객관식에서 또는 사법시험에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통수업에서는 민사법원 중심으로 보도록 할게요.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취소성의 도움을 안 받고? 긍정설 된다, 부정설 안 된다. 이렇게 견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봐요. 1단계에서 적법 위법 심사를 하죠. 그리고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2단계에서 무효인지에 대한 효력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1단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유효성 추정설, 적법성 추정설의 대립이 있었어요. 유효성 추정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2단계의 효력 심사 부분에만 구성요건적 효력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적법성 추정설은 뭡니까? 1단계의 적법 위법에 대한 판단에도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효성 추정설,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얘는 2단계 영역에만 얘가 작동을 하니까 1단계 위법 심사할 때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과 하등 관계없이 자유로운 심사가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겠죠. 긍정설이고요. 이미 죽은 학설이지만 적법성 추정설, 적법성 추정의 힘이라고 본다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아예 적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적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에서 민사법원이 함부로 위법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게 되겠죠. 적법성 추정설에 따르게 되면 국가배상 사건에서 민사법원이 위법이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구성요건적 효력에 거스르는, 저촉되는 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위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유효성 추정설이 타당하다고 했어요. 판례도 그렇게 봤고요. 따라서 1단계에서의 위법심사에는 얘네들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판례 역시도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이 구성요건적 효력을 취소 소송의 도움을 받아서 취소해서 제거시켜줘야만, 그래야만 민사법원에서 국가배상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없어도 되고 있어야만 그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가배상의 법원도 민사법원도 스스로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심사를 할 수 있다. 왜? 제 유효성 추정의 힘이니까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얘는 유효성 추정의 힘이라고 위에서 검토했습니다. 취소의 어떤 배타적 관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효력을 제거하는 부분, 효력과 관련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지 위법 심사하는 것까지 영향 미치는 건 결코 아니고, 11조 1항은 전제 해석을 해보시게 되면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위법함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위법성 심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무효면 무효라고 확인해도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네,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를 봤다면 이번엔 효력 심사에 관한 문제예요.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의 효력 확인이 너무 쉽죠. 단순 위법, 취소 사유일 때의 효력 부인, 이게 핵심이겠죠. 얘는 너무 쉽죠. 구성요건적 효력은 무효가 아닐 때 존재합니다. 지금 이 성별 문제 논의는 권한있는 법원이 그런 심사를 하는 것이,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냐 안 되냐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촉될 것도 일도 없어요.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효력은. 따라서 저촉된 일이 없다. 그리고 11조 1항에서 뭐라고 했냐. 무효일 때 확인해도 된다고 아예 명시하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당연히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 판례도 당연 무효인지 여부가 성결 문제일 때 민사법원 1호 심사에서 판단이 된다. 네, 효력 확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취소 사유, 단순 위법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 보세요. 지금 위법 심사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었어요. 효력 심사에서 효력 확인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맺었어요. 둘 다 동그라미입니다. 근데 여기마저 효력 부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죠. 구성요건적 효력은 아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긴 뭔가 센스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은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얘는 유효성 주장의 힘이다. 그리고 11조에서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반대로 보면 효력 부인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 봤던 판례랑 같은 판례예요. 취소 사유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당이득 사건에서 법무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해서 인용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고 했죠. 만약에 효력 부인을 민사법원이 할 수 있었다면 뭐야 이거 위법이잖아. 나 이거 효력 부정하고 재판할래. 이렇게 했을 텐데 민사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그 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민사법원 전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부당이득 그리고 국가배상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부당이득을 한번 보겠습니다. 741조 아까 우리가 봤죠. 네. 이미 뭔가 돈을 납부했을 때 이때가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 인용 가능성과 관련돼서 우선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은 어떨 때 성립돼서 인용될 수 있는지 요건 보고 민사법원이 얘는 효력 심사라고 했습니다. 효력 유무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보겠다. 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면요. 민법 741조는 유추 적용이 된다고 했고요. 일방에게 이득, 타방에게 손해, 서로 간의 인과관계, 핵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기납부 금원, 이미 납부한 금원의 법률상 원인은 부가처분의 효력이 됩니다. 효력 유무가 될 것이다. 취소 사유, 단순 위법한 경우라고 하면 방금 뭐라고 했죠? 위에서 민사법원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죠.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취소되기 전까지라고 한다면 법률상 원인 이득이 있는 이득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기각 판결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취소를 제기해야 돼요. 얘는 취소 사유라고 하면 어쩔 수밖에 없다. 먼저 취소를 제기해서 효력을 제거해야 돼요. 효력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공정력을 제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행위의 심장을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효로 먼저 만들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의 방어막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민사법원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앞에서 전소로 취소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병합하여 제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만약 무효라고 한다면 무효일 때는 아예 방어막이 없죠. 구성요건적 효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촉됨이 없이 자유롭게 판단하면 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민사법원도 반환 명령 판결을 인용 판결을 내려도 된다. 국가배상입니다. 부당이득은 효력심사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국가배상은 위법심사가 바로 선결 문제입니다. 만약에 위에서 무효라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단순 위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에 뭐예요? 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따로 앞에 취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죠?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라거나 그래서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위에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는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로서 이미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불가증이 발생했다면 돈을 못 받는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방법으로는 노답이다. 이 경우에 특히 국가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7개의 요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5번째 법령 위반. 이 위법성 심사가 문제가 될 테고요. 위법한 처분에 발생한 손해다. 가해행위의 위법이 그 중에 배상 책임의 요건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여기에는 위법입니다. 효력 심사가 아니에요. 위법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분을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네, 위법성 심사가 그 선결 문제로 나선다. 민사법원은 위에 뭐라고 했어요? 민사법원은 위법성 심사할 수 있다. 아니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걔는 효력심사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애잖아.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통해서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정력이란 무엇이냐? 유효성 추정인가 적법성 추정인가 문제가 있었는데 효력이다. 효력. 유효성 추정이라고 봐야 한다. 두 번째, 공정력을 섹터를 나눌까? 그래, 나누자. 나누지 말자. 나누자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는 공정력하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공정력하고 나누자.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자?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자. 그럼 얘도 여기서 말하는 공정력의 일종이죠. 그럼 얘도 유효성 추정의 힘이죠. 네, 맞습니다. 얘도 유효성 추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의 효력으로서 이 구성요건적 효력 쪽을 끌고 왔으니까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의 행정행위가 선결 문제로 그에 대한 심사가 선결 문제로 나서는 부분하고 연결을 때려줬어요. 연결한 다음에 그 중에서 네, 민사법원의 선결 문제 부분만 집중을 했고 여기서 민사법원이 위법심사하는 문제, 효력심사하는 문제로 나눴습니다. 위법심사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영역 밖의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심사해도 된다. 그 다음 효력심사 왔고 무효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역시 자유롭게 심사해도 된다. 자유가 박탈당하는 경우는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는 경우는 바로 여기다. 효력심사 중에서 효력 부인 부분이 된다. 부당이득은 효력심사가 선결 문제로 나서고 국가배상은 위법심사가 선결 문제로 나선다. 단순 위법할 때는 효력 부인 못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인용될 수가 없지만 무효일 때는 효력심사, 효력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인용될 수 있다. 효력 부인은 못한다. 기각된다. 효력 확인을 할 수 있다. 인용된다. 국가배상은 위법성 심사 문제니까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과연 기판력은 미칠까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봤던 설문 4번 2010년도 사법시험 문제 설문 4번에서 전소로 제기된 취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서 처분이 적법이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원고가 국가배상 제기해서 딴소리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과연 딴소리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 박스예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결관계 진짜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안녕.